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매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며 살아왔던 제가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정말 바삐 일하면서 사신 분이었거든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엄마는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밥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하나도 먹지 않고 급하게 목욕탕 청소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아침에 밥 안 먹어? 엄마가 먹으면 우리 소연이는 먹을 게 없어져. 그래서 그래. 그리고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불러. 소연이 먹는 것만 생각하면 배불러서 괜찮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마는 헌신적이었습니다. 항상 엄마는 저에게 착하게 살아야 해, 소연아. 그리고 당당하게 어디서든 어깨 떳떳하게 피고 자신감 있게 살아야 해.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소연이를 억누르고 소연이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칠지도 몰라. 엄마는 저에게 나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릴 때니까 그게 뭐였는지,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알고 보니까 엄마는 디자이너를 꿈꾸던 미대생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아빠를 만났고 그 사이에 제가 생겨서 결혼하신 거였어요. 아이 낳으면서 대학을 자퇴하게 되었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된 엄마는 그게 한이 남으셨던 거였죠. 그렇게 살다가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니 갑작스럽게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엄마는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셨지요.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탕을 닦는 일을 하시고 물때를 지우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이 쭈글쭈글 하셨고 물에 퉁퉁 불어서 조금이라도 손을 스치면 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쉬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가정 환경이었지만 엄마가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동대문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액세서리 자재가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셨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엄마는 특유의 화려한 말재간과 따뜻한 말들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팔았지요. 인정받은 엄마는 높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많이 모으게 되셨어요. 엄청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동대문 자투리 공간에서 가게를 낼 정도는 되었죠. 가게를 연 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아이들이나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주말에는 노인분들 미용 봉사를 하고 평일에는 가게가 문을 닫고 나서 그곳을 아이들, 결식 아이들에게 밥을 해서 주는 장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바로 이웃분들에게 정을 베푸는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어린 저도 엄마가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다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엄마가 밉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제가 20살이 되었고 시각 디자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의 미적 예술 감각을 물려받은 것인지 미술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입학식에 엄마와 함께 갈 생각에 정말 기쁘고 마음이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입학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입학식 날을 단 3일 앞두고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는 뇌출혈이었어요. 밥을 먹고 운동하신다고 건물 계단을 혼자서 올라가시다가 뇌에 혈관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셨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1시간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미친 듯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저 이렇게 인생이 황망하게 끝나버린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인지 그때 저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엄마에 관에 대고 엄마, 이제 내가 좀 잘 되어서 엄마한테 효녀 노릇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제발, 제발 그러지 마요. 가지 마요. 엄마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고요. 엄마 제발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나마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엄마가 도와준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장례식을 빼곡하게 채워서 엄마의 발인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어요. 언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좋은 곳을 가셨을 거예요, 언니. 누나, 아줌마 덕분에 제가 저녁에 굶지 않아도 되었어요. 친구도 없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저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준 사람이 누나의 엄마예요. 아줌마 덕분에 제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누나, 우리가 기도할게요. 수많은 아이들이 장례식장이 북적북적하게 채워주었고 그들의 엄마 아빠들도 저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어요.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어머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하면서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내가 외롭지 않게, 슬프지 않게 많은 것을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저는 정말로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사귀던 남자친구의 배신, 그리고 한 번의 이혼까지요. 제 세상의 전부는 엄마였습니다. 가족도 엄마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저는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정을 꾸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었지요. 그때 당시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심적으로 힘들다고 말을 하니까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 집 근처로 이사와서 자기랑 함께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감동했지요. 나를 가까이 오게 해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요. 저는 그래서 알겠어. 나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마음 써줘서 진짜 고마워. 남자친구는 집을 알아봐 주겠다면서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니까 당연히 저를 배신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정직하게 당연히 부동산을 알아봐 줄 줄 알았어요. 엄마의 유산이었고 제가 그 돈으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순진했지요. 남자친구는 그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애초부터 자기 집 근처에 가까이서 살자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순전히 저의 돈을 뺏기 위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뒤통수를 친 남친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이미 남자친구는 그 돈을 들고 강원랜드를 갔고 경찰 조사에서 남친이 그 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냥 억장이 무너질 뿐이었어요. 형사님, 어떻게 해요? 그 돈 우리 엄마가 사망하시고 보험금으로 나온 돈이에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그래서 제가 받은 귀중한 돈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형사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전무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분이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하고 실제로 2박 3일 강원랜드에서 머문 것이 확인이 되어서 정황상 증거로 들어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억울하고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착한 엄마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만 보고 살아서 그런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죽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놈 자식 잡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잠적한 지 오래. 결국에 그놈이 받은 처벌은 집행유예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돈만 뺏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상심이 심했지요.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남자친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저는 그때 마음을 겨우 추스르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원래는 성적도 좋고 충분히 더 공부하면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만 집거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를 알게 된 옆집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다니까. 밥도 안 먹고. 내가 어쩐지. 아이고, 처자가 날이 갈수록 마르고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서 걱정되었는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말라 죽게 생겼잖아. 그러지 마. 그 옆집 할머니는 밥도 안 먹고 시금전폐하는 제가 안타깝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서 저에게 저녁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밥을 주었어요. 이거 내가 오늘 카레 한 건데 맛있게 잘 되었어. 목살도 넣어서 아주 맛이 좋으니까 먹어봐 한번.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살이 다시 포동포동하게 오르게 되었고 더 이상 집에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아주 좋은 기회에 할 수 있게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기에 저는 그 집을 나와서 이사를 했고 더 이상 그 할머니를 볼 수 없게 되었지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회사 쪽으로 거처를 옮긴 저는 회사에서 또다시 두 번째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두 번째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 남자는 저의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를 지켜주었어요. 정말로 고마워서 눈물이 났지요. 이런 남자라면 나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었던 저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아직도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요. 결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어요. 외도를 안 후에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남자친구의 배신과 남편과의 이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저의 마음속에는 그저 죽어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빨리 죽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회사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방을 빌려서 은신을 했어요. 거의 집 안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바보 같은 게 죽을 용기는 차마 없더라고요. 아무리 용기를 내어도 죽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엄마가 생각나고 하늘에 있는 엄마가 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긴 살았지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방에 썩어서 햇빛도 보지 않고 하루하루 죽어갔어요. 저에게는 삶이 곧 죽음이었죠. 그렇게 살면서 생활비가 없으니까 외주를 받아서 컴퓨터로 집안에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더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한 저는 겨우 힘을 내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평범하게 잘들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젊음과 청춘이 아깝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심적으로 고통이 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저쪽 멀리서 한 할머니가 나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작게 쭈그려서 나물 사세요. 고사리 이거 맛있어요. 나 집에 가서 밥 좀 먹게. 나물 좀 사세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하철역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듣는 채도 안 하고 빠르게 집에 가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하염없이 나무를 들고 개미처럼 작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다들 행복해 보이고 별일 없어 보이는 표정 속에서 유일하게 저와 같은 처지인 것 같은 할머니를 만난 겁니다.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났어요.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용기요. 그렇게 가까이 할머니에게 간 순간, 와, 할머니와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얼굴이 닮았더라고요. 쏙 빼다 닮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지? 하면서 순간 그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느껴졌어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사람들의 무시 속에서 힘들게 살았었을 텐데 얼마나 사는 게 고통이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할머니에게 동정심이 생긴 저는 할머님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나물 다 안 팔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나물을 잘 안 먹어서 파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다 내가 캐온 거라고. 몸에도 좋은데. 에휴. 할머니, 속상하시죠? 저 나물 좋아하는데 저한테 나물 다 파세요. 제가 살게요, 할머니. 아이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 처자가 돈은 있어? 진짜 고맙네, 처자. 아주 복 받을 거야. 그렇게 살면 언젠간 복이 오더라고. 할머니, 그러게요. 저에게 복은 언제 올까요? 사는 게 힘들어서. 에휴. 할머니, 항상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으세요? 그럼,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언제든지 와. 할머니는 저에게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를 따라서 씩 웃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사람을 보신 것인지 외로워하시면서 한참 저와 수다를 떨었지요. 저도 오랜만에 외출을 나가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하니까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무를 다 사간 저는 먹지도 않는 나무를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게 그 냉장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물이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나가서 산책하다가 할머니에게 남은 나무를 사는 게 저의 일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름 그것도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츰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이 참 이렇게 착하고 노인 공경을 하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사는 게 힘들죠. 저도 그래요, 할머니. 그래도 살아보려고요. 저는 남자친구도 저를 배신하고 남편도 저를 뒤통수 쳤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 보험금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제야 나오게 된 거예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마음이. 참,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서 젊었을 때 무진장 힘들고 죽고 싶었지.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이제는 가슴이 답답해서 잊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나물이라도 캐서 이거라도 캐서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도 뭐라도 캐서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거든. 할머니의 심정이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더욱 할머니와 가까워졌어요. 할머니와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외로워하고 적적해 보이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그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매일같이 저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나무를 샀는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로 할머니는 매일같이 나무를 팔러 오셨고 혹여나 병원 가는 날이면 전날에 저에게 이날에는 병원에 가니까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엄청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 혼자 사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집안에서 쓰러지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지? 어쩌면 좋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 그 할머니를 우리 엄마처럼 생각을 해서 맨날 저녁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보이니까 정말로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았어요. 발을 동동 구르고 죽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언제 나오지? 하면서 맨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한 아저씨,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할머니가 늘 있었던 장소에 서 계시더라고요. 우산을 쓰고요. 먼 발치에서 지켜본 저는 아저씨가 그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랑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분에게 혹시 여기 항상 나오시는 나물 파는 할머니랑 관련되어 있으신 분인가요? 아, 혹시 그 할머님이랑 함께 밥 드시고 저녁에 나물 사러 오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저 맞는데 혹시 할머니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저는 변호사무실 사무관입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저희 사무실이랑 관련해서 법적 다툼을 벌이시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친하게 지내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유언 녹음도 담당했거든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원래 지병이 심하게 있으셨고 암 말기였대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프더라도 약 먹고 견디면서 내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였고, 그래서 나무를 캐서 사람들에게 팔면서 사람 구경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가 단순히 심심해서 집에 혼자 있기 너무나도 적적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암에 걸리셨다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사실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식들에게 생전에 돈을 증여하셨는데 그 돈을 받고 자식들이 전부 미국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이제 엄마한테 빨아먹을 돈 없으니까 암 걸린 엄마 돌보기 싫다면서요. 사실 할머니는 빌딩 하나가 더 있으셨고 충격받아서 한동안 정신병원에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병원에 있으셨다가 다행히 마음을 추스르고 살다가 길거리에 나와서 나무를 팔게 된 것이었죠. 나무를 파는 할머니가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그것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작성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관이 저를 찾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저는 한순간에 억대 빌딩을 상속받게 된 거였어요. 이제 그 사무관이 말하는 것은 자세한 것은 세무사랑 변호사랑 상담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내야 할 세금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 정도 돈이면 세금만 몇 천만 원에서 1억까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얼떨떨하게 큰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나물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 모란공원에서 펑펑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속마음을 다 저에게 털어놓으시지 않은 거냐고. 아픈 것을 알았으면 제가 더 잘해줬을 텐데 우리 엄마랑 똑같이 닮으셔서 내가 더 할머니한테 마음이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울면서 통곡을 했네요. 그렇게 그곳에서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마음과 이 돈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싹 비우고 반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돈으로 집을 구했죠.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정말로 살맛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사람 사는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살았지요. 돈이 넉넉해지니까 심리치료도 받으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때 진짜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고 나왔는데
제 눈 바로 앞에서 전 남친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 엄마 보험금 들고 도망간 그 쓰레기 중에 희대의 쓰레기인 전 남친이요. 너무너무 놀란 저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김병만! 이름을 부르니 전 남친이 고개를 획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보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가 엄청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하면서 저는 그놈을 마구 팼습니다. 그놈은 어디서 고생을 한 것인지 삐짝 꼴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이쑤시개처럼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마구 때렸습니다. 야, 이 미친 자식아. 내가 네 때문에 죽을 뻔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주 잘 되었다, 너. 어디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놈의 툭 튀어나온 오랑우탄 같은 주댕이를 퍽퍽 치고 머리끄댕이도 막 잡았어요. 탈모인 것인지 머리끄댕이를 잡으니까 무슨 잡초 뽑듯이 머리카락이 숭덩숭덩 나오더라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 떨린 저는 그 분노를 동력 삼아서 그놈의 가운데 부분을 발로 콱 차버렸어요. 그놈은 으악거리면서 난리도 아니었고 저는 진짜 우리 엄마 돈 훔쳐간 것에 대한 분노가 풀릴 때까지 그놈의 가운데 부분을 으깰 각오로 퍽퍽 차고 귀때기도 잡아버렸습니다.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말리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놈 자식은 119에 실려갔고 저는 경찰에게 변호사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는 조사를 받았고 폭행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이 좋은 것은 그놈의 낭심이 풍선 터지듯이 펑 하고 터져서 남자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고소한다고 난리치고 저는 하나도 고소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고소해봐. 미안한데 하나도 안 무서워. 네가 고소하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폭행에 대해서는 초범이라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낭심 터진 것은 1,000,000원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복수를 하니까 진짜 제 마음이 시원하게 후련하고 어디 뭐 활명수를 먹은 것처럼 가슴 안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돈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시원하게 소위 말해서 한을 풀었다고 하죠.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엄마 돈을 가져간 그 전남친 제 기능을 못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그 이후에 나쁜 약물에 손까지 대서 그렇게 몸 좋았던 그놈 자식이 지금은 거의 뭐 완전히 논밭 한가운데 있는 허수아비처럼 되었더라고요. 아주 웃겼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그놈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후련해진 것도 있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분이 좋아진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제가 나물 할머니를 도와드린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할머니가 힘들게 번 돈인데 이런 식으로만 쓰는 게 좀 답답하고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할머니 돈을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좋은 데 써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그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래, 돈을 귀중하게 쓰자.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어요.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돈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써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주변에서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들, 혹은 학대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혹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 등등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 쪽에서 저희는 밥차도 운영하고 있고, 엄마가 행동한 것처럼 저는 미용을 배워서 주말마다 어르신들 미용도 해드려요. 참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정말 널리고 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세상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날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절망감을 준 사람들 모두 저는 용서하게 되었어요. 아니, 용서한 것보다 저는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나의 행복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지기까지 20년이 걸렸네요. 엄마의 죽음, 그리고 남친의 배신과 남편의 불륜. 하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나물 할머님께 받은 엄청난 선물로 저는 세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것도 그것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돈, 명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살 때 편한 것 같아요. 이상한 신기루만 쫓는 인생을 살다가는 나도 파괴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돈이 없는데도 남들을 돕는데 시간과 돈을 쓴 그 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